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모님 모두 교육은 받지 못하셨죠.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셨고요. 엄마는 중학교도 못 마치셨지만 바느질과 재봉은 정말 잘하셨어요. 시장에서 작은 오수선 가게를 하셨죠.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집이나 학원 대신 시장 포목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옆에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곤 했죠. 그렇게 있으면 바지나 품을 줄이러 온 아줌마들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지수 엄마, 한석봉 어머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장면이 그거잖아요. 석봉아, 나는 재봉틀을 돌릴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광태 엄마도 참, 우리 애가 여기서 이러는 게 하루 이틀이냐고요. 공부방 하나 없는 게 미안할 따름이죠.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부러워서 우리 광태는 집에 책가방 던져놓고 나가 놀기 바빠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 집딸은 얌전히 앉아서 공부 잘해요. 엄마 말도 잘 듣고요. 부럽다 부러워. 우리 집은 항상 반지하 단칸방에 살았고 교복 살 돈을 아끼느라 선배들이 물려준 교복을 입었어요. 선배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 풀기도 했고요. 비록 가난했지만 저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엄마가 교복은 새로 사주신다니까 왜 교복을 물려받으려고 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엄마, 이 교복이 어떤 교복인지 알아요? 전교 1등 하던 선배가 입던 교복이에요. 전교 1등의 기운이 서린 교복을 입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헌 교복 입고 다닌다고 놀리긴 했지만요. 다음 달에 아빠 밀린 임금이 나오면 새 교복 하나 해줄게. 그때까지만 참아줘. 정말 필요 없어요, 아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 알죠? 교복도 마찬가지예요. 새 교복 아니어도 제가 입으면 명품 교복이 되는 거라고요. 알지? 우리 딸 뭐 걸쳐도 명품이지. 그래도 아빠가 교복은 선물해주고 싶어. 그래요, 아빠. 저는 정말 괜찮아요. 지수야, 이럴 땐 고집 부리는 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고 아빠,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해.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 세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어. 어쩌면 부모님과의 소중한 순간과 따뜻한 대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엄마 아빠의 딸이니까. 나중에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슈퍼카를 타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 중학교 시절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어. 나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우리 가족을 더 풍족하게 만들 방법을 항상 고민했어. 가난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는 명문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대기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어. 초봉이 5천만 원이 넘었어. 부모님 고생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뻤어. 엄마, 이 점퍼 엄마가 입어봐. 회사에서 받은 거야. 회사에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월급도 주니 대기업이 좋구나. 엄마, 아빠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아플 때는 굳이 일하러 나가지 말고요. 사지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해? 집에서 빈둥빈둥 있는 건 내 체질에 안 맞아. 나도 싫어. 작은 가게라도 내가 안 나가면 손님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걸 생각해봐. 나는 재봉틀 돌릴 때 보람을 느껴. 누가 하지 말래? 아플 때만 쉬라는 거지. 저번에 허리 삐끗해서 힘들어하면서도 일을 하러 나간 거 다 알아. 이제 몸 좀 챙겨. 문화센터 가서 배우고 싶은 거 배워도 되고 엄마 아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제 돈은 내가 열심히 벌게. 걱정 마. 나 아직 건재하다고. 나도 은퇴는 사양이야. 아직 현역이지.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나보다 2살 많은 입사 동기와 사내 연애를 시작했어. 연수원에서 한 달을 함께 지내며 친해졌던 동기였어. 다양한 신입사원 교육과 정신없던 조별 교육, 손발이 오그라들던 장기자랑, 밤새 이어지던 수다와 야식까지. 친해지지 않을래야 안 친해질 수 없는 분위기였죠. 모든 교육이 끝나고 제가 갈 부서가 정해진 순간 두 귀를 의심했어요. 연수 내내 눈여겨봤던 동기와 같은 본부로 발령받았거든요. 그 동기도 저와 함께 서울에 남게 된 걸 기뻐했는지 갑자기 더 친한 척을 했어요. 은지수, 우리 인연이 깊은데. 너 재경본부지? 응, 재경 직무로 지원했으니까. 너도? 응, 본부 동기가 남자 셋에 여자 하나, 겨우 4명이야. 우리 더 친하게 지내자. 그래, 그러자. 솔직히 나는 첫날 신고식부터 걱정이야. 술이 약해서 말이야. 너는 엄청 세잖아. 좋겠다. 야, 술 마시는 걸로 칭찬받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 동기 녀석은 유독 술에 약했어요. 저는 어쩐 일인지 술을 마셔도 쉽게 취하지 않고 술 마신 티도 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 녀석의 흑기사가 되어 주었답니다.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 아니, 김민재 너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달고 다녔잖아. 죄송해요, 부장님. 제가 지금 한약을 먹고 있어서 약 먹고 술 마시면 더 잘 받아요. 그게 시너지 효과다. 자자, 한잔 하라고. 부장님,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진수야, 동기 사랑이 눈물겹구먼. 그래, 너라도 마셔라. 민재 대신 제가 술을 연거푸 3잔 마셨습니다. 일한 게 찐 사랑이지. 그래야지. 술은 말이야, 직장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술을 잘 마셔서 승진을 잘했다고 할 수 있지. 알겠냐? 승진의 비결이 술이다. 이 말이야, 얼굴에 다크서클이 판다처럼 심했는데 아마 술 때문인 것 같았어요. 회식 때마다 술을 꽤 마셨는데도 대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해서 가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무튼 술귀신 같은 부장은 틈만 나면 술자리를 마련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제가 민재를 구해줬어요. 그 녀석이 멋있었냐고요? 솔직히 먹과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얼굴이 잘생겼냐고요? 사실 얼굴도 그냥 평범했죠. 오히려 민재는 외모가 좀 추레하고 별로 볼 게 없었어요. 정장을 입어도 어딘가 어리숙해 보였고 없던 옷을 입어도 오래된 옷처럼 낡아 보였답니다. 다른 동기들은 신상 구두와 반짝이는 정장을 입고 새내기 같은 느낌을 줬다면 김민재는 마치 회사 당직실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아마도 나와 비슷한 가정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동지애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저처럼 악착같이 월급을 모으고 아껴 쓰며 재테크에 신경 쓰는 대신 민재는 돈에 욕심이 없었어요. 매사에 느긋하고 부드러운 성격이라 참 무해한 사람이었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부도 흔쾌히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수야, 나 3남매 중 둘째야. 형이랑 동생은 결혼했고 난 홀어머니와 형수랑 같이 살아. 헐, 웬 갑작스러운 신상 고백이야?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난 사이도 아닌데 왜 이래? 이제 우리도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
뭐래? 우리 집 사정, 내 집 사정 다 아는 처지에 무슨. 언제면 돼? 언제 인사드리러 가? 너네 집부터 먼저 가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저희 부모님은 이미 사진으로 민재 얼굴도 보고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민재에 대해 잘 알고 계셔서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민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내 사위 어서 와. 장인 노릇할 거야 하시며 금방 끈끈한 가족이 되셨죠. 그런데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간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뭐야, 이 으리으리한 집은 설마 주인집? 설마 우리 집이지? 엄마가 주인이야. 진짜야. 야, 너 뭐야? 왜 이 집하고 안 어울려? 그렇지? 들어가자. 엄마 기다리셔. 민재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으로 민재 어머니가 땅을 사놓았는데 그 땅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산 작은 빌딩이 점점 커져 대형 빌딩이 되었고 처음에는 작은 재미로 시작했던 자산 관리가 이제는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하대요. 대리석 바닥 위에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명품 가구들이 놓인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 또한 시베리아의 찬 바람처럼 싸늘했어요. 그래, 민재 동기라고?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더라? 아, 노가다랬지. 하필 많고 많은 일 중에 노가다라니 참 막장이네.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저기를 담아 말했어요. 저는 대답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죠. 엄마,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님은 오수선 하신다고. 그게 바로 노가다잖아. 딴 게 노가다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엄마가 먼저 지수 초대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랬지. 내가 너 좀 보자고 했다. 어차피 안 될 인연, 길게 끌어봤자 뭐 하겠니? 더군다나 너는 여자잖아. 괜한 꼬리표 달리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보자고 했다. 민재는 당황했는지 제 눈치를 보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얼굴이 붉어졌죠. 자고로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별 탈 없이 잘 사는 거야. 아가씨도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똑똑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집안 수준은 무슨 개소리야. 우리도 옛날엔 구멍가게 했잖아. 반지하 월세방에 살았던 거 잊었어? 형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했잖아. 그게 언제적 일이냐? 나는 과거 다 잊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 현재를 살아라. 그 뭐더라? 맞다. 까르페 디엠. 너무 멋지지 않니? 나는 이 말이 참 좋아. 어머, 내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면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어. 민재야, 엄마는 다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돈 많고 권세 있는 집안의 딸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왜 이런 애를 굳이? 아무것도 없는 집안 사람들과 엮여서 뭐 하겠니? 맞벌이 해야지. 번 돈은 또 친정 부모 용돈으로 나갈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 뻔하지 않니? 가슴 아프다. 부자 사돈 만나면 얼마나 편해? 전업주부로 내조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 너도 이제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아, 정말 미치겠네. 내가 몇 번을 말해? 내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제발 엄마 혼자만 떠들지 마시고 상대방 이야기도 좀 들어줘. 경청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두 사람 결혼 못한다. 됐니? 은지수, 일어나. 이런 이야기 듣게 해서 미안해. 진짜 미안하니까 나가자. 남자친구는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아무 말 없이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언행에 충격을 받은 저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한적한 강가에 차를 세우고 남자친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보통 아니었지만 오늘처럼 막 나갈 줄은 진짜 몰랐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어머님 반대가 정말 엄청나던데. 솔직히 나도 평생 처음 보는 적대감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떤 대응도 필요 없어. 가치 없는 일이야. 무례한 사람한테는 무시가 답이지. 그래도 자기 어머님인데. 이제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엄마랑 단판을 지을 거야. 그런데도 엄마가 계속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면 나는 부모 자식의 연을 끊을 수밖에 없어. 그건 싫어. 자기가 가족들과 헤어져 사는 거 내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아니 오늘 엄마 보고 결심했어. 엄마가 아무리 돈밖에 모르고 인색하다고 해도 예전에 어렵게 살아서 그렇겠거니 했거든. 근데 오늘 엄마 태도는 최악이야. 자기한테 했던 모든 말과 행동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진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다시는 그런 말 듣게 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런 상황에 널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알았지? 그날은 인생에서 제일 충격이 컸던 하루였어요. 나랑 비슷한 수준이라 여겼던 남자친구의 집이 엄청난 100억대 부자라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시어머니의 엄청난 반대에 두 번 놀랄 일이었죠. 그럼에도 남자친구는 저를 아니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조촐하게 결혼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둘이 맞벌이를 하니까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 원룸으로 시작했지만 3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창대하리라. 비록 지금은 월세 원룸이지만 3년 안에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어 보겠습니다. 자기는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우리 지금부터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어. 엄마한테 손 벌려봤자 그만큼 또 엄마 요구를 들어줘야 하잖아. 가난해도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아. 자기는 안 그래. 나야 당신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하지만 뭔가 미안하달까? 나는 엄마 아빠랑 전화하고 자주 보기도 하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니까 시아주버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 시댁의 형님과 어머님만 두고 나와서 당신 마음이 무거울까봐. 내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 자업자득이지 뭐. 형수님 말이야. 자주 우리 집에 초대하자. 형수님이 고아라 친정이 없거든. 어디 갈 데가 없어. 엄마가 형수를 맏며느리라고 너무 막대하셔. 보기 민망할 정도로 우리 집에라도 잠시 피난 와야지. 형수가 간병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형 상태도 궁금하고. 그래 형님 전화번호 좀 줘. 내가 자주 연락해볼게.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신혼생활은 도파민이 뿜뿜 샘솟아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2세 계획은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 후로 연기됐어요. 그 와중에 친해진 시댁 식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손이 동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전화 주시지. 여기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괜찮아. 앉아서 유튜브 방송 보고 있어서 봉서가 가르쳐줬잖아. 유튜브 사연 드라마 보는 법 추워요. 어서 들어가요. 형님은 경계성 지능장애로 일반인보다 사리 판단이 좀 떨어지는 분이셨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IQ가 80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배우는 게 느리고 행동이 굼뜨고 눈치가 살짝 없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따금 형님을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형님은 저에게 숙제 하나씩 가져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형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지만 배우겠다는 의지는 엄청났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는 방법이나 문자하는 쉬운 일도 못해서 진짜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했지요. 실전처럼 연습하면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조금 이해를 하는 수준이었어요. 설명하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이해력이 떨어지고 체득 과정은 고난이도였지만 형님이 수십 번을 도전한 뒤에 드디어 방법을 습득하면 그때 짓는 환한 웃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답답했던 마음도 금세 사라지고 엄청난 기세의 보람을 느끼고는 했답니다. 형님 아주버님은 어떠세요? 움직이지를 못해서 형님이 고생이 많으시죠? 나 튼튼해. 나 엄청 힘세잖아. 우리 남편 번쩍번쩍 들어. 그래도 여자가 남자 수발 드는 게 쉽나요? 얼마나 용을 쓰는지 형님 얼굴 반쪽이 됐네요.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신랑 진짜 좋아. 착해. 아주버님은 어릴 때 암을 앓고 항암 치료를 했으며 5년의 투병 끝에 완치 후 류마티스 혈관염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계셨는데 옆에서 간병인이 수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이런 수발을 들 사람으로 착한 형님과 결혼을 시키신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평생 남이 하는 말을 의심해 본 적도 없이 고지곧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친구처럼 다가와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믿었다가 뒤통수 맞기를 일쑤였어요. 몇 번을 속아도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형님이 저는 걱정됐어요. 형님 이건 뭐예요? 저희 주려고요. 김장김치 어제 담았어.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치대고 엄청 재미있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 김치가 돼.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시어머니는 입으로 일하고 형님이 손발이 되어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고생하셨겠다. 이렇게 귀한 김치를 배달해 오신 거네요. 잘 먹을게요. 형님 고맙습니다. 동서 이것 좀 가르쳐줘. 휴대폰으로 뭘 찍어서 보내라는데 못하겠어? 뭐예요? 아주버님 실비보험 처리용 서류를 보험회사에 보내는 건데 서류 문서를 스캔해서 보내는 작업을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전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자주 이용하지 않으니까 다시 까먹으신 듯 했어요. 형님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면 돼요. 이게 스캔 어플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열고 사진 찍듯이 서류를 찰칵 찍어서 담당자 연락처로 보내면 되는데요. 사실 이건 제법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이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읽고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형님에게 이런 서류 작업을 맡기는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걸까요? 형님은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거나 유튜브 주소줄 링크를 공유하는 단순한 일도 어려워했어요.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다루는 방법도 제가 그림을 그려서 꼼꼼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려야 했죠. 그건 정말이지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제가 형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형님 건강은 어때요? 국가 건강검진 받고 계세요? 올해 형님 해당되는 해 아니에요. 근데 병원 가는 거 너무 무서워 안 되겠다. 저 하루 월천에서 형님 모시고 가야겠어요. 형님 전업주부일수록 더 챙겨야죠. 간병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 어머니가 허락해 주실까? 오늘도 집안일 다 해서 보내주신 거야. 어머니 검사에서 걸리면 외출 금지야. 형님 그건 좀 너무해요. 어떤 며느리도 그렇게까지 안 해요. 형님 너무 힘들면요. 36개 줄임당이란 게 있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건데요.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도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싶을 때가 오면요. 우리 집으로 도망 오세요. 아셨죠? 저는 진심으로 형님이 불쌍했어요. 시어머니는 남이 잘해주는 상대를 더 우습게 보고 날뛰는 분이시니까요. 형님이 굳은 일을 자처하고 늘 낮은 자세로 충성을 다하니 정말 우습게 대하는 게 보였습니다. 노동력 착취, 집안 살림의 간병까지 형님한테 다 맡기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집안에 재산도 많으면서 그 넉넉한 형편의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를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형님을 부려먹었습니다. 공짜로 시간의 제약도 없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우리 어머님처럼 자식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거 어머님이 늘 하는 말이죠. 어떻게 알았어? 형님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자신이 물심양면으로 채워주고 잘해주는 헌신과 희생의 아이콘인 양 말하는 거.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야.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어머니야. 어머니가 나한테 용돈 엄청 많이 주시잖아. 그래서 나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 유지된다고 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도 하나만 약속해줘요. 형님 마음이 속상하거나 아플 때는 억지로 그 일 하지 않기 이것만 꼭 지켜줘요. 네. 응 근데 나는 문제없어.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댔어. 이상하게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저는 늘 형님이 걱정되고 신경이 쓰였어요. 마왕의 소홀에 형님을 계속 방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랄까요. 아픈 지아비를 돌보는 형님의 사정도 안타까웠고요. 그런데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난치병으로 골골거리며 투병 중이던 아주버님보다 제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결혼하고 3년 차에 저희는 은행 대출을 듬뿍 받아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 아니라는 것에 만족했어요. 우리 꿈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너무 애쓴 탓일까요? 어느 하루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낮잠을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여보 벌써 4시야 늦잠을 왜 이렇게 길게 자 여보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연사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리 서둘러 떠났을까? 미안하고 미안했습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남편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믿기지 않았고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남편의 부고로 시댁에 연락을 했을 때 짐작은 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와 저주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2년 6실월년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이래서 내가 반대해서 내가 입이 있으면 어디 말을 해봐라. 염치가 있으면 어디 대꾸라도 해봐.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넋이 나간 채 시어머니가 휘어잡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머리는 봉두남발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얽힌 피부에서는 피가 송글송글 맺혔어요. 보다 못한 엄마와 형님이 달려들어서 시어머니를 말렸고 겨우 저에게서 떼어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놔 금쪽 같은 내 아들 공부 잘해 대기업에 보란듯이 들어간 내 아들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했던 내 아들. 아이고 니 때문에 집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자다가 돌연사를 내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끔찍했습니다. 빈소에서부터 묘지까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 머리채를 잡고 제 얼굴을 핥기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 있나 싶게요. 그때마다 형님이 저를 품에 안고 대신 맞기도 했어요. 장례가 끝난 뒤에는 남편의 생명보험금과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달라며 저를 달달 볶았어요. 저는 까짓것 다 던져주고 시어머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겨준 어떤 것도 시어머니에게 주고 싶지는 않더군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근길 회사로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얼굴을 들고 회사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마련했던 아파트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회사도 그만뒀고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회사였지만 시어머니의 행패에 정남이가 떨어지고 진저리가 쳐졌어요. 엄마 못 버티겠어. 그냥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다 괜찮아. 엄마는 널 믿으니까. 부모님은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광역시에서 살았어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거북목의 자세가 구부정해져서 취미 삼아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저는 기구 필라테스 센터에서 일하게 됐답니다. 회계를 하며 숫자와 씨름하던 과거와 달리 몸을 교정하고 바로 세우는 것에 집중했더니 어느새 마음도 다시 튼튼해졌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제가 남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첫 번째 남편은 돌연사로 먼저 보내야 했지만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0년 후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후배가 소개시켜준 새 남편은 운용 자산만 3천억 대에 달하는 재력가였어요. 우와, 선배 필라테스 덕분이야. 몸매가 장난 아닌데 끝내준다. 그치, 자세 교정하려고 시작했는데 예쁜 라인과 몸매를 덤으로 얻었다니까. 너도 시작해. 아직 안 늦었어. 우리 클래스에 40대, 50대 중년 여성도 많아. 그분들도 점점 몸매가 변하는 걸 보면 진짜 보람차다. 선배 그러지 말고 소개팅 어때? 딱 언니 스타일 좋아할 오빠가 있거든. 엄청 부자야. 추운 걸 싫어해서 겨울엔 한두 달에 동남아에 나가 있기도 하고 완전 럭셔리한 삶. 2대째 운수합하는 찐부자. 그런 사람이 왜 날 만나? 어머, 선배가 어땠어? 명문대 나와 머리 좋지. 필라테스 강사라 몸매 끝내주지. 완전 모든 걸 다 갖추었구먼. 나 사별한 여자야. 그 오빠도 사별한 지 5년 남았어. 다행히 애는 없어. 어때? 당장 오빠한테 물어보고 날 잡는다. 저보다 9살 연상의 제 이상형과는 사뭇 다른 얼굴에 처음에는 살짝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글씨체를 보게 됐을 때 저렇게 멋진 글씨체를 가진 남자라면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시작해 전화통화로 사랑을 키워갖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지요. 양가 상견례를 먼저 치르고 결혼식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첫 결혼식은 시모의 반대로 우여곡절을 겪고 스몰 웨딩으로 치렀는데, 두 번째는 양가 부모님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호텔에서 성대하게 올리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내 평생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네, 저도 그래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대로 잘할게요. 고마워. 사실 우리 집은 늘 어둡고 칙칙했거든. 당신이 와서 환해질 것 같다. 시부모님 모두 인자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니까 엄청 행복했을 것 같은데. 왜요? 이건 너무 아픈 일이라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던 건데 사실 난 외동아들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5살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잃어버렸어. 어머, 어쩌다가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다가 실종됐어. 엄마가 아는 분을 통해 대대적으로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못 찾았거든. 어디에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도 살 것 같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집안 분위기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실종 신고를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지. 이제는 동생이 살아있다 해도 아마 모르고 지나칠 것 같아. 전생 같은 일이야.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더니 천하에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였던 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 내가 잘할게. 당신 아픔까지 다 사랑해 줄게. 이리 와. 토닥토닥. 이 맛에 결혼을 하는 거구나. 나 정말 장가 잘 된 것 같은데 뭐 사줄까? 백 하나 사줄까?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런 거 결혼하고 첫 겨울 새 남편과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즐거웠지만 남편과 나란히 참석하는 여러 연말 행사도 많아서 나름 분주했어요. 그날은 남편 대학 동기들의 모임이 있어 호텔로 가는 길이었어요. 도로가 꽉 막혀서 차는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가고 있었죠. 무심하게 창밖을 내다보던 저는 귀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잠시만 나 좀 내려줘. 왜?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일단 내릴게. 자기야, 저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노숙자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동서 오랜만이다. 이렇게 추운데 옷차림이 이게 뭐예요? 감기 들게 폐지는 또 왜 줍는 건데 왜 내가 실수로 어머니가 아끼는 그릇을 깨버렸지 뭐야? 어머니가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거라고 나가서 폐지라도 주어서 갚으라고 하셔서 그 그릇이 뭔데요? 무슨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릇이 어디 있어? 동서, 나 조금만 더 하면 다 채우는데 잠시만 기다려 줄래? 형님, 하지 마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집 안에서 나오라고. 지금이라도 도망쳐요. 안 돼, 난 갈 데가 없어. 남편도 죽고 없는데 나를 보살펴주는 건 어머니밖에 없어. 어머니와 나는 가족이야. 어떤 가족이 이렇게 추운 날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게 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차를 주차하고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분은 누구셔? 여보, 그 전에 소희동서 형님이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여기서 폐지를 주고 계십니까? 여보, 미안한데 우리 형님 집까지 모셔다 드리면 안 될까? 모임 시간이 다 됐는데 형님 혼자 못 보내겠어. 우리 형님 그 집에 하녀처럼 지내고 있나 봐.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면서 학대받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어. 알겠어. 우리가 늦는다고 바닷물이 넘치겠어. 강물이 마르겠어. 내가 전화할게. 잠시만. 저는 형님이 모으고 있던 폐지를 거리에 놓아두고 형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은 집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어요. 안 가, 못 가. 돈 없이 들어가면 벌써야. 어머니 무서워. 말도 안 돼. 형님,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제가 가서 따질 거예요. 형님, 그런 집에 다시는 안 둬. 저는 호기롭게 말하고 형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빼서 빵빵하고 저희를 불렀습니다. 형님은 마지못해 차에 탔고 가는 내내 울상을 짓고 있었어요. 아마 시어머니에게 벌을 받을 생각에 우울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룸미러로 흘깃 형님과 제 표정을 살펴보더니 저기 형님 성함이. 형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서 제가 대신 입을 열었죠. 양옥주 맞죠? 형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옥죽주랑 남편이 미간의 주름을 잡고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랑 성이 같네. 양준필 씨 실례지만 나이는 저보다 5살 연상이니까 41네요. 그죠? 형님 혹시 고향 그런 거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어요. 아니요.
원장 선생님 말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왔다고 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름은 기억했대요. 남편이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우더니 차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으로 와서 형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저는 남편 행동이 이상해서 형님과 함께 차에서 내렸어요. 남편의 얼굴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울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길거리에 쇼 윈도우 불빛이 환히 비치는 곳에서 형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던 남편은 양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자기야 내 동생 이름이 양옥주야. 설마 그 잃어버렸다던 동생 신기하게도 우리 옥죽이 얼굴이 기억나 멀쩡하게 서 있는 형님에게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기억해요. 고아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 아니 몰라 기억 안 나 놀라지 마세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형님 오빠 같아요. 오빠 형님은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아니야. 여보 형님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데 당신 동생 맞아 우리 옥주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라 특수학교로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일반 학교에 보냈어. 아버지는 환경적인 요인이 좋아지면 인지 기능도 호전될지 모른다고 일반 초등학교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하필 소풍을 갔다가 잃어버리는 바람에 옥주야 기억 안 나 소풍 같은 거. 아쉽게도 형님은 옛 기억을 조금도 떠올리지 못했어요. 옥주야 내가 내 오빠다. 오빠 너한테는 너를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엄마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계셔. 이 아이 남편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형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형님은 깜짝 놀란 눈이 되었지만 남편을 밀쳐내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진짜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이러지 말고 당장 아버님 댁으로 가자. 아니지 부모님이 너무 놀라서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게 낫겠지. 여보 일단 형님 짐이라도 들고 나오자. 안 그러면 형님이 그 집에 가려고 할 것 같아.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전 시어머니 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시아주버니도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형님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은 여전히 위풍당당해 보였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명품 옷을 두르고 화려한 자태로 저희를 향해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죽대셨어요. 이게 누구야? 내 새끼 잡아먹은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뻔뻔히 들고 뻔뻔하게 들어와 너 인연 잘 만났. 10년 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휘어잡으려고 했어요. 그걸 본 남편이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네 놈은 누구야? 누군데 이 인연 편을 드는 게야. 이 사람 남편입니다. 내 새끼 잡아먹고 우리 집안 풍비박산을 내놓고 너는 재혼을 했어? 인연이 손톱을 바짝 세우고 제 얼굴을 향해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주먹으로 막았습니다. 이 자식 깡패 아니야. 너 조폭 데리고 왜 왔냐? 우리 집에 왜 왔냐고 어머니 보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형님 때문에 왔어요. 형님 데리고 나가려고요. 뭐 쟤를 데리고 나간다고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기 아니면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내가 저 팔푼이도 며느리랍시고 애지중지 돌보고 있는 거 모르니? 내가 저 천치를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데 나 없으면 저 바보 등신은 바로 노숙자 신세야. 말 조심하세요. 바보 천치 등신 아니고요. 팔푼이도 아니에요. 옥주는요 우리 집에 귀하디 귀한 아이라고요. 이 미친 놈은 또 뭐야? 아이고 오늘 일진이 왜 이러냐? 형님 짐 싸서 나가요. 어딜 나가 왜요? 형님 안 계시면 손해니까 아쉬우세요. 어머니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다 하고 폐지까지 죽게 만들어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그동안 너무 부어 먹으셨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 동생 데려갑니다.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옥주가 당신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옥주한테 물어서 나중에 그대로 되돌려 드릴 테니까요.
계산은 정확하게 하시지요. 뭐니가 뭔데 계산이고 나발이고 지랄이야. 저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2대째 운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산만 1조 가까이 됩니다. 이 집안 몰락시키는 일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서 협박이야.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눈이라도 끔찍할 줄 알고. 나 미아리 뾰족 구두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니 딴 게 나한테 덤벼. 어디 해봐. 잘난 니 솜씨 좀 보자. 저는 형님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넣을 옷이 계절별로 두어 벌이 전부여서 짐을 싸는데도 알겠더군요. 형님이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염전의 노예처럼 살았을 모습이 한눈에 그려졌습니다. 남편도 그걸 보고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저희는 형님을 데리고 나와서 일단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남편은 당장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고요. 시부모님 댁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버섯발로 저희 집까지 달려오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디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좀 고단했나 봐요. 그래 들어가서 얼굴만 봐도 될까?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시어머니가 살그머니 문을 열기도 전에 형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형님을 살폈는데 금세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맞나 우리 옥주, 내 아기 옥주야. 옥주야. 형님은 시어머니에게서 안겨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자다가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시아버지도 두 사람을 얼싸안았습니다. 주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시부모님은 형님 실종 신고를 하고 없던 목격담도 없던 제보도 없어서 죽었겠거니 했대요. 당시 장기 밀매와 인신매매라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어요. 시부모님과 형님과 남편이 같이 있으니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이 사람들은 가족이구나, 한 핏줄이구나.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지 싶을 정도로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래. 옥주야, 엄마다. 엄마, 옥주야. 아빠야, 내가 목마 태워줬던 기억 안 나. 우리 집 나무에서 떨어졌던 기억은 안 나. 응, 나무 머리 아야 했어. 타잔 놀이 했는데 그거 나야. 내가 타잔처럼 나무 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울려줬잖아. 그래서 너 머리 다쳤다고 아빠한테 처음으로 맞았어. 오빠야. 나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 가여운 내 아기 이제 다 끝났어. 무서울 거 없다. 엄마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시부모님은 형님이 그동안 시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까무러쳤어요. 집안의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전 시아주버니 간병까지 했으니까요. 손마디가 굵고 거칠다 못해 딱딱해진 형님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는 한없이 우셨습니다. 내 소중한 딸 어찌 일이 함부로 됐을꼬. 사람이 어찌 그리 모질게 됐을꼬. 그 여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은 인생 가루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부숴주고 갈아주겠다. 아버지 그건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옥주와 계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형님은 가족의 품 안에서 차츰 안정을 되찾았고 얼굴도 10년은 더 젊어 보일 정도로 좋아졌어요. 남편은 전 시어머니와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 시어머니 집안의 몰락을 약속했었죠. 그 여자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는 기본이었어요.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부동산 매매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을 빠뜨렸거나 줄여서 신고한 세금도 추징하도록 만들었어요. 국세청은 추징세액이 정해지자 일단 재산 압류부터 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신우의 시댁에도 복수의 칼날을 겨누었어요.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던 신우인의 시댁은 갑작스러운 기업 인수합병의 원인이 전 시어머니에게 있는 걸 알고 손해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전 시어머니의 재산을 탈탈 털어갔다고 하네요. 전 시어머니는 딸에게도 버림받고 쫄딱 망해서 거리를 배회하는 신세가 됐는데요. 그동안 형님과 저한테 했던 포검과 만행을 생각하면 사필귀정이 아닌가 싶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전 남편도 저를 이해해 주겠죠? 아닌가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